국제 주제인데요. 박학규 그 상무님 강의를 들으려고 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권익 저 사장님 또 뭐 또 두 분 세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박학규 상무님 강의부터 듣고 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듣도록 인사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박학규 상무님 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랑블루에서 차트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학규입니다. 먼저 일부 서두에 우리 신은수 부회장님 그리고 조선사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태환 일항사님의 그 용감한 도전을 저도 응원하고요. 그 꿈을 이뤄서 한국 해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그 오일 탱커 시장 전망 및 십 브로킹 업을 소개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저도 역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승선 생활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해운회사에서 운항 부서 및 주로 그 차터링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업무를 많이 해서 오늘 발표할 자료는 주로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로는 이 기름의 그 수요량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박 공급량, 그리고 과거 지난 마켓 리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 브로킹업 소개를 하고 그 동영상 일부를 좀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디맨드 쪽의 그 주요 자료는 물론 이렇게 코트를 해놨지만은 IEA 국제에너지기구, 그리고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그리고 중국 세관, 그리고 이제 오펙 그 석유 수출국 기구의 대변인 오펙에서 발행하는 먼슬리 자료를 주로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토네지 서플라이는 선박 브로킹 회사인 세계적인 그 회사 플락선과 비니티, 그리고 프랑스의 BRS, 그리고 노르웨이의 펀리사 자료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마켓 리뷰와 아웃룩은 제 리뷰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제 시장을 되게 디맨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국제 유류 가격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 원유를 대변하는 그 유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서부 텍사스 WTI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두바이산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3가지를 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서부 텍사스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이 서부 텍사스산 그 원유 가격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국제 그 오일 리그 그 카운트 수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그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무려 20불대까지, 특히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20불대까지 배럴당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115불대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한 85불에서 90불대를 지금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리그에서는 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많이 있는 오일 리그는 이 원가가 보통 물론 각 회사별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50불에서 60불대.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던 그때는 뭐 이렇게 오일 리그사가 200개 이하로도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600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늘어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국내 이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려 1,600개까지 많이 늘어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그 기름 수요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름 수요량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중요한 그 지점이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그 지구상에서 기름이 쓰여지는 양이 1억 200만 배럴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전쟁 영향으로 여기까지는 고점에는 아직 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내년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2019년에 고점을 이렇게 초과를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 기름이라는 게 오일 수요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는 뭐 봉쇄 정책도 쓰고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름 수요의 변동성이 가장 많은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된다든지 또는 뭐 중식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진행이 된다면 중국의 수요는 좀 이렇게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또 전기차 쪽에서는 세계에서 마켓 쉐어가 높기 때문에, 또 반대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펙과 그 외 오펙 국가들의 그 기름 생산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름 생산량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오펙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기름 가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자기들이 그 프로피터블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점이 4,200만 배럴, 그러니까 오펙 국가에서 생산하는 양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이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우디 비날 살만 왕세자를 방문해서 아주 이렇게 좀 초대접을 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러시아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수요 자체가 미국의 결국은 이제 기름값 폭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고라는 선박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동굴 같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 이렇게 보통 탱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2천만 배럴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선박의 척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150척 정도, 그중에서 VLCC가 약 한 55척, 스웨즈막스가 한 20척 정도, 그리고 아프라, LR 뭐 기타 선박들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더들이 주로 이제 배팅을 할 때는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배팅을 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 유가가 폭락을 하고 2020년에 폭락할 때 일부는 그때 조금 이렇게 스토리지를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 스토리지보다는 조금 덜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트레이더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류 마진과 그 정제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정유사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럴당 6불에서 7불, 뭐 일부 정유사들은 뭐 10불 정도까지 BP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최고점이 25불, 30불 때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현재는 소폭 주는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제 마진이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이 전체 2위인가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정제 캐파도, 이 정제 캐파는 이 막대 그래프가 5년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 5년 평균보다도 지금 현재 올해는 일부 조금 상향될 거라고 보고 2023년에는 훨씬 더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 캐파 자체는 점차적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다, 글로벌 경제 측면. 그리고 참고로 이 단일 정유소로서 세계 최대 정유소는 어딘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인도에 있는 릴라이언스가 가장 크고요. 아마 거의 18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제법 SK가 제법 큽니다. 100만 배럴이 넘죠. 115만 배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구상의 전체 이렇게 그 정제 캐파는 지금 8천만 배럴이 지금 조금 넘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글로벌 그 석유 수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선박 공급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선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탱커 선형은 이렇게 다양한 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LCC라고 해서 보통 한 40만 데드웨이트급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한 3척, 4척 정도 지금 현재 스토리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파퓰러하고 또 많이 있는, 지금 글로벌 선대가 약 한 850척 정도 있는 320K 정도 VLCC가 있고요. 그리고 스웨즈막스, 그리고 이제 아프라막스, 아프라막스까지는 이게 DPP 용도를 쓰고 있고, LR2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류를 주로 운송하는 선박들을 또 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나막스급을 또 LR1으로 제품전 탱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MR2는 요즘 45,000에서 55,000톤 이렇게 있고, 그리고 MR은 3만에서 4만 톤 주로 케미칼 탱커 선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R로 요즘은 그 케미칼 선박 3만 톤 이하의 사이즈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VLCC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선박 척수는 869척, 그리고 올해 신조 인도가 예정된 선박은 한 44척인데, 그래서 신조 공급량 자체는 한 3.1%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폐선도 한 17척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과 24년에는 인도 예정 선박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뭐 발주량 자체가 뭐 적기 때문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VLCC 시장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이 VLCC 시장의 전망 자체를 밝게 보지 않아서 발주를 자제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조선소의 신조 성과가 9천만 불대에서 1억 불이 넘어서 1억 1천만 불대, 그리고 뭐 요즘 뭐 LNG 퓨얼오일 선박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불대로 이렇게 성과 자체가 급등한 영향도 선주들이 발주를 조금 이렇게 자제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웨즈막스와 아프라막스 선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즈막스 선박은 지금 이제 전체 운영되는 선박 척수는 약 한 550척 정도가 되고요. 올해 이 스웨즈막스 선박의 그
선봉량이 늘어난 것도 약 한 3.45% 정도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VLCC와 비교적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아프라막스는 1.7%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웨즈막스와 아프라막스 선박의 이 공급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올 2월 24일 날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뷰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선, 특히 VLCC 선박은 스크러버 설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스웨즈막스, 아프라막스는 이렇게 선박 사이즈에 따라서 결국은 방카 소모량 자체가 적은 선박들은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스크러버 설치 비율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월 선주들이 발주한 선박들을 월별로 이렇게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선주들은 현재 시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핫한 컨테이너 선박, 그리고 또 LNG 각종 이렇게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서 LNG 선박, 그리고 벌크도 과거 BDI 인덱스가 2000포인트 이상,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은 높게 형성이 돼서 벌크 선박들도 비교적 발주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또 탱커 선박은 시장이 지금 현재 저조한 관계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더량 자체는 그렇게 타 선박 대비 많지는 않습니다. 이 표시는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선박의 딜리버리 스케줄을 표시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LCC는 내년에도 17척, 2024년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 선박들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 성과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전쟁이라는 이 변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발주를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 표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야드 캐파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은 거의 2024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차 있고요. 그래서 일본만이 지금 현재 일본 엔화 약세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 건조하는 선박들도 일본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드 캐파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실제 일본 조선소에서 특화된 스테인리스 스틸 선박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도 오다북을 풀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표가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표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시는 DPP 선박의 대표적인 VLCC와 그리고 CP 선박에서 가장 파퓰러하게 이용되는 MR 선박의 밸류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DPP 선박의 VLCC도 향후 전망에 대한, 그리고 발주량이 많지 않다는 그런 표를 보시고 신조성가라든지 또는 5년 된 중고성가, 10년 된 중고성가의 가격이 약간 우상향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표시고요. 그리고 이 MR 선박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스팟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관계로 상당 부분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박 공급량은 다 마쳤고요. 다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시장 리뷰를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저도 이 차트링 업무를 오래 했지만, 이 탱카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해상 운임을 표시하는 메트릭 톤당
몇 불 이렇게 운임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탱카는 이 독특하게 이 월드 스케일이라는 운임 제도를 사용해서 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 스케일은 2차 세계 대전 때 이렇게 발생한 운임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주 15,000톤의 작은 선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스케일들은 뉴 월드 스케일인데 표준 선형은 75,000 데드웨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아프라막스 선박이고요. 그리고 선속은 14.5나트, 항해당 하루에 이제 소비하는 유류 소모량, 그리고 이제 탱카는 잘 아시다시피 선적 시에는 육상에 있는 화물 펌프를 위해서 이렇게 선적을 하고요. 그리고 양항에는 본선의 카고 펌프를 통해서 양화를 하기 때문에 그 양화하는 톤수가 드라이에서 생각하는 것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반영했고, 이 반영에서 이 표준 선형의 하이어 베이스가 나오는 이 부분을 월드 스케일 100이라 하자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A 포트에서 B 포트까지 라운드 보이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어찌 보면은 방카 프라이스죠. 그래서 매년 9월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한 달간. 그래서 내년에 월드 스케일의 플랜 레이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건데, 왜냐하면은 올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LSFO 가격이 1,000불이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플랜 레이트는 뭐 30-40%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항비 같은 게 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운하 통과 시간. 그래서 연 1회 이게 영국에 있는 월드 스케일사에서 이 운임 스케일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임 스케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VLCC 운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석유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초창기에는 70% 80%였는데 요즘은 이제 석유 수입 다변화 정책으로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월스케일 TD3라는 게 트레이딩 더티 3가 옛날에는 이게 라스타누라에서 일본의 찌빠 구간만 생겼는데,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메인 루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C라는 차이나 닝보항을 붙여서, 그래서 이 루트가 가장 대표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1년 1월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시장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뭐 80% 월스케일 80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인데, 상반기까지는 매우 이렇게 저조한 시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에서 보통 카고 레이켄이라고 하는 선저강의 카고 레이켄은 보통 10일에서 15일을 주거든요. 그러나 이 탱카는 24시간 정도 줍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선박이 도착되지 않으면 선박이 폐회를 당하기 때문에 화주들은, 그러니까 용선주들은 굉장히 선박 아이티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고, 만약에 아이티너리를 놓쳐서 대체선을 잡을 경우에는 많은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임의 변동폭이 시장 특히 변화 시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화주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진폭이 크다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 17일자의 그 월스케일을 표시해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D3C 이 구간이 월스케일 80을 보이고 어닝 자체로는 약 한 4만 불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TD1, 2, 3 그리고 15, 22 이 구간이, 그러니까 카고 톤수가 27만 톤, 28만 톤 이 구간이 VLCC 루트고요. 그다음 13만 5천 톤 이게 이제 스웨즈막스 메인 루트고, 8만 톤 이게 이제 아프라막스 메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TD25로 표시하는데 US 걸프 이 차이나 구간, 이 구간이 미국이 이제 그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면서 이것도 대표적인 하나의 루트로 지금 현재 운임이 약 한 900만 불 정도. 여기는 왜 월드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럼섬으로 사용하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일부는 월 스케일로 이렇게 내고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일부 선박들이 그쪽에서 또 오픈되는 선박들이 있어서 선주들이 그 럼섬 운임으로 이렇게 용선주에게 인디케이션이나 오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럼섬 운임으로 지금 이제 어세스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7일자 이 CPP의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LR2, LR1, MR의 이제 메인 루트인데요. 그래서 LR2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그 중동에서 재패놓은 납사고요. 그다음에 LR1이 이제 중동에서 재패놓은 납사고. 그다음에 MR의 이제 대표적인 운임은 TD11과 12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품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수출량의 수출 금액의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운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럼섬 운임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톤당 운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27, 8%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 그 고점이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핫한 시장. 그만큼 차터러들, 특히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운임 차이가 나면은 트레이딩 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핫하고 MR이 VLCC보다도 그 일당 수익력이라고 하죠. 타임 차트 이퀴벌런트. 이 수익력이 높아서 선주들이 굉장히 호황을 맛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아서 80기 라운드 바스켓이 44,000불인데 그만큼 뭐 VLCC보다는 여전히 조금 좋은 또 호황된 시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VLCC 주요 루트를 보겠습니다. 주요 루트는 이 중동에서 한국 오는 이게 가장 메인 루트였죠. 이게. 그리고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뭐 극동 쪽으로는 대부분 이제 차이나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컨택트. 그리고 이제 북해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있고 이제 우스트에서 이렇게 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과거 US 걸프 쪽에서 이게 수입만 했던 게 이게 지금은 북동쪽으로 오는 루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 브라질의 이게 시메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메 유전도 이렇게 차이나 쪽으로 오는 그런 게 그리고 또 중동에서 이렇게 수에즈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희망봉통에서 이렇게 콘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메인 루트가 있습니다. 이게 VLCC 메인 루트인데 이 VLCC 시장이 그 글로벌 운용선대가 500척, 600척에서 지금 현재는 뭐 850척, 900척이 돼도 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이 롱홀 비즈니스, 소위 말해서 이 톤마일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향후 시장도 비교적 브라이트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거리 항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웨즈막스인데 스웨즈막스는 사실 이 스웨즈막스 한 척이 그 운송할 수 있는 기름량은 100만 배럴입니다. 그래서 VLCC가 200만 배럴을 싣고 운송할 수 있다면 스웨즈막스는 100만 배럴의 함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장 보편적인 루트가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US 아틀란틱 루트로 가는 미국이 기름을 많이 수입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기름을 이제 수입하는 양을 이제 많이 줄이고 오히려 반대로 수출하는 때가 되면서 이 스웨즈막스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고 스웨즈막스는 그런 과거 5년 만에 선대가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음에도 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수혜를 업은 세그먼트가 이 스웨즈막스와 아프라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데 아시다시피 여기 세계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그 원유 수출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계속 수입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에즈막스와 아프라막스가 상당히 이렇게 좀 시장이 견조하게 이렇게 받쳐졌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 TD8과 TD14 이 루트는 아프라막스고요. TD6과 TD20은 이 수에즈막스인데 이 수에즈막스가 특히 굉장히 이번 전쟁의 여파로 폭등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날 이전에는 운임이 그러니까 루스트에서 극동으로 온 운임이 럼선 베이스로 350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1200만 불, 그러면 한항차 운임이 1200만 불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3배 가량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시에서 있는 노브르시스크 그 흑해 산 운임이 극동으로 오는데 약 한 290만 불에서 약 900만 불 정도로 300만 3배 정도 가량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즈미노라고 이 블라디보스톡 극동 쪽에 있는 이 러시아산 이 원유도 운임이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국영선사가 SCF라고 VLCC는 두 척 가지고 수에즈막스하고 특히 아프라막스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선박들을 밴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선박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선복 감소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크러버가 피트된 선박들과 안 된 선박들을 표시하고 이제 이 수에즈막스를 운영하는 이제 10대 선사들, 다이나콤, PK, 프론트라인, 트래피그라, 유로나브, 델타 이런 회사들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프라막스. 아프라막스는 사실 이 서브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선박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선박 감소 효과로 시장의 변화가 컸다는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뷰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도하고 가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면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물동량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즈미노는 지역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났죠.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는 또 이제 수입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즈미노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데.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반복되는 내용인데 러시아산 원유가 서방 세계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체 원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 원유는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해결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수출되는 그 물동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오펙 플러스 이 국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이제 변수는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이 원유 시장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란에 그동안 강력한 생션을 했는데 이게 생션을 좀 리프트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120만 배럴 정도 이렇게 시장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난 개연성이 있어서,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러시아가 결국 이제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어떻게 이제 운송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메인이 VLCC보다는 수에즈막스나 아프라막스로 운송이 되고 있다는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뭐 인도하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근 20년 동안 중국의 수입량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로 20년 만에 이렇게 5.4%가 이렇게 감소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중국은 이 전 세계 그 원유를 수입하는 블랙홀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동 5개국으로 데려가져오고 브라질, 뭐 미국, 뭐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북해산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유를 이렇게 많이 도입하고 있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 수입 분포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LCC의 그 탑 10이 오나고요. 여기는 실제 선주 와 그리고 실제 가지고 있는 선주들인데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 탱커 인터내셔널은 풀이고요. 전체 54척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렇게 선주사들이 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SK 에너지라든지 GS 칼텍스 이렇게 정유사들이 이렇게 선박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용선이겠죠. 필요에 의해서 정유사들이 스크러버가 달린 HS4 뭐 소머리항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장에 반등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팅을 해서 한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의 정유사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고, 실제 원선주들이 이렇게 소유한 선박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리뷰를 봤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향후 어떤 스왑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건지, 이 시장 예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오펙의 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그동안 시장이 컨테이너 드라이버가 이렇게, 그리고 그 CPP MR 선대가 이렇게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제 그동안 굉장히 침체됐던 VLCC가 지난 8월 초부터 7월 말부터 이렇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바운스백 하고 있다는 것은 VLCC 선주들도 하나의 희망을 지금 이제 조금 가지고 있어서 올 하반기, 보통 이렇게 그 기름 그 동계 시장 자체가 그 동고하저거든요. 겨울철에는 기름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뜨겁고 여름철에 낮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됐었는데, 이제 올 겨울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등 장세는 상당히 시장 참가자들도 조금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반등이 조금 빨리 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펀니사에서 그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뭐 타임 차터 어닝으로 한 75,000불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VLCC 시장은 레이켓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무튼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라막스하고 스웨즈막스 시장인데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기대보다는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조금 높은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결국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선사는 이 스웨즈막스하고 아프라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사에서도 스웨즈와 아프라막스로 수입하는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전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HMM이 뭐 한 두 척 정도, 뭐 SK라든지 SOL, GS칼텍스가 스웨즈나 아프라막스로 뭐 간혹가다 뭐 한두 척씩 수입을 하곤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편은 그 BRS에서 모든 선형, 그러니까 각 세그먼트별로 그 시장을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예측을 했고 편의사에서 예측한 금액을 자기들이 몇 프로 맞췄다. 근데 그 보시면은 거의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선주들이 그 선박 발주를 할 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선박 발주를 하면 항상 실패를 한다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선박 발주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원가를 보고, 그러니까 뭐 신조선가일 VLCC 원가가 지금 현재는 뭐 1억 몇천만 불인데 과거 가장 낮을 때는 6,500만 불, 7천만 불 정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은 시황에서 비록 그때 시장이 뭐 타임차트 어닝이 뭐 제로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신조선가도 그렇게 낮춰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 발주한 선박들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원가, 선박 원가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분들이 예상을 한 것을 믿고서 이렇게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고 발주를 하면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2022년, 2023년은 의외로 좀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별로.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 더 낮게 보는 회사들도 좀 많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의 BRS사에서 이렇게 예측한 건데, 이건 2025년까지 이렇게 비교적 포워드로 해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점진적으로 2024년 중반까지는 우상향으로 전 선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는 그런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어느 산이 높으면은 이렇게 골이 깊듯이 수급에 의한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분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마켓의 방향은 뭐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으로서 그 시장 대가스 시장 소개는 마치고요. 십 브로킹업,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십 브로킹업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십 브로킹업, 그러니까 드라이, 뭐 선박 매매, 탱카, 케미칼 뭐 이런 데 다 합쳐서 한 회사가 한 30여 군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인원 수로는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트너는 선주하고 뭐에도 뭐 조선소가 있고, 그 배를 용선해주는 용선주, 그리고 선박을 파는 사람은 선박을 사는 사람, 그리고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발주인 선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임 차터 계약에는 뭐 원 TCT, 뭐 쇼트 PC, 그다음에 장기 롱 PC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항해용선은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뭐 많이 하는 이제 원 보이지 차터로 해서 용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COA로 장기 화물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연속 항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영선이라든지 뭐 국제체육구 용선, 그런 용선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S&P는 이제 중고선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거래가 되어 있고, 신조는 리빌딩 컨택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 내역은 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뭐 이 교수님께 여기 탱커 시장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서 제가 이렇게 해운 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가 이슈를 좀 한번 제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운 전문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원 위랑사님이 지금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외 시장을 노크했듯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로벌에도 많은 이 블록체인 컴퍼니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클락슨 플라토가 있고 하나는 브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폼, 우리나라 브레이킹 폼은 굉장히 좀 규모가 좀 낮죠. 그래서 일정 규모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찌 보면은 신지식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해운 발전에서 선주와 하주 그리고 전사들 많은 그 관련 회사들과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그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이제 나오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소리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소리 나오죠? 네, 나옵니다.
수년째 조선수주 1위국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선박 중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해운업 종사자들의 로망이라는 이 직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인 지대영입니다. 선박 중개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선박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선박을 사고자 하는 사람 간을 연결하면서 매매 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화물 수송을 위해서 선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선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지대영 대표는 아침 일찍 출근해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연다. 선박 시장을 들여다보며 선박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데, 선박 중개인에 있어서 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선박 중개인에 있어서 물건이란 선박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선박을 팔고자 할 때 그 선박 또는 사고자 할 때 그 선박 그 자체가 선박 중개인의 물건이 됩니다. 선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박을 소개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선박 중개인이 하는 일. 보통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박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는 외국 선사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전화와 컴퓨터만으로 세계의 해운 시장을 파악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인데, 선박 중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나요? 평상시에 선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가고 있고요. 필요한 선주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서로 방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선박을 사고자 파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 선박을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주고, 그다음 그 선박이 맞다 그러면은요, 그 선박을 저희가 검선을 하거나 해서 적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이나 인도 조건을 협상을 하고 맞는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꾸미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보통 계약 성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는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꼼꼼히 챙기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를 위해 사전에 소요한 경비는 선박 중개인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 중개인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박 중개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협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야만이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하고 또 필요한 협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박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대부분 해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배를 타본 경험이 있거나 해운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선박 중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법학이나 금융, 무역 실무에 대한 일반 상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경기 지표에 대한 수요 예측과 협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주로 외국 선사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문서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다. 현란한 언어 구사 능력과 실무 지식으로 무장. 대형 선박 한 척만 중개시켜도 세계의 외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액수가 거래된다고 하니 선박 중개인에게 할당되는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 선박 중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선박 중개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화나 메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고가의 어떤 선박을 저희한테 맡기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책임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거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박 중개인으로서의 보람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위상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업은 세계 1위이고 해운업은 세계 7위입니다. 이러한 어떤 위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조선과 해운 경기가 찬바람을 맞은 때도 있었지만 지대영 대표는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도전 의식과 끈질긴 의지가 있으면 이미 절반의 성공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뛰어넘는 도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에너지는 아닐까. 앞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충고 및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직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활동 무대를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길 바랍니다. 선박 중개 업무는 해운업의 발달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선 및 해운업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중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200~300명 정도의 선박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전공은 없습니다. 다만 해운이나 경영, 경제, 무역 등 경상 계열의 학과를 넣으면 유리한데 요즘엔 법학, 언어학 등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 업종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 중개인이 되기 위해 과거에는 해무사 자격증 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중개인, 선주 등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이므로 영어 능력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선박 중개인은 국내 및 해외 해운회사나 조선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선박 중개를 하다가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해운회사나 조선소를 차려서 CEO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박 중개인은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해운 산업을 볼 때 선박 중개인의 성장 가능성 역시 밝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박 중개업을 21세기 물류사회 최고의 지식산업이자 국제적 비즈니스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좀 적어주세요, 김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 크게 좀 말씀, 예. 예,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잘 들었고요. 그 유수선 시장하고 그 선박 브로킹에 대해서 좀 소개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진영 토론으로 우리 권종호 그 대표님하고 지대영 그 대표 두 분을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리고 뭐 박명호 선장님은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뭐 탱크에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종호 대표님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의 권종호 대표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1997년도 이후로 해운 쪽보다는 조선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는 이 해운에 대해 가지고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 배를 한 6년 3개월 타면서 이렇게 가졌던 그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지식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또 해운에 대한 거는 특히 해운은 이제 물류 쪽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했는데 오늘 이 강의가 제게는 상당히 좀 귀한 강의고 이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아주 뜻깊은 강의고 너무 수준 높은 강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10년도 이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조선 쪽 외에도 이렇게 선박 관련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플로팅 도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매매도 직접 제가 그 뭐야 S&P를 제가 뭐 이렇게 그 브로커를 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계약서하고 직접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딱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이렇게 보니까는 특별하게 S&P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 셀러하고 바이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LOI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LOI를 주고받는데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우하고 잠수함 계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국가 간의 거래인데도 보면은 계약을 다 해놓고도 계약서까지 사인도 다 하고 이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돈을 입금을 안 하고 결국은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국제거래에서 있어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또 인도네시아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선박 그 거래에 대한 의뢰를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 이메일 상으로는 여러 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뭐냐 벌크도 사달라 그러고 앵커 핸들링 터그도 사달라고 하고 뭐 또 특히 저 아프로마스 탱커 이런 쪽도 사달라고 하는데 사실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이다 보니까는 응대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근 대표가 상당히 그 제 동기생인데 그쪽엔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니까는 사실은 의뢰를 해도 사실 미안하죠. 미안하고 근데 그 LOI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쪽으로부터 LOI를 달라고 하거든요.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LOI가 특별히 이렇게 법적인 그 구속력이 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거는 제가 뭐야, 볼 네. 네, 누가 예, 네, 기대인 그거는 우리 저 대표님께서 김윤 한번 교수님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법적인.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 LOI라는 거는요, 그 법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단지 구두상으로나 메일로 왔던 그런 의뢰보다는 그때 LOI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더 그쪽에 이제 구매나 이제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걸로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매입해달라는 게 지금 한 6척 정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달, 4달 돼가지고요. 구체적인 선박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도 인도네시아 오랫동안 거래를 이렇게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10건 해갖고 한 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해갖고 인도네시아 상당히 그 신뢰성에서 떨어지는 거는 한번 이건 우리 김윤 교수님이 한번 그 법적인 여러 개 분야를 궁금해한다니까 한번 크리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려와야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선박 브로킹 하시는 분들이 그 양쪽을 위해서 그 S&P 계약서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만 조금 제가 못 들었는데 뭐 X 뭐라? 아니 그 우리가 이제 S&P 이렇게 할 때는 선박을 네. 사고 파고 할 때는 주로 이제 브로킹 하시는 분들이 그 계약서 네. 양 당사자가 체결할 계약서를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제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 텀만 결정이 되면은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어떤 MOA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만 어그리먼트 있는데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가 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LOI는 통상적으로는 LOI를 먼저 작성을 하고 저희가 S&P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LOI를 받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OI를 하고 이렇게 거래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LOI는 그냥 레터 오브 인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의향서에 불과한 거지 어떤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LOI의 이제 기간을 뭐 1개월이다 명시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고 여기다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S&P 의뢰를 해놓고 또 다른 여러 군데다가 또 이제 구매 의향서를 던져가지고 그 한 자료를 모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헛수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뭐 선박을 찾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뭐 그냥 그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만약에 LOI 상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구속력을 주게 되면은 그 기간 내에는 서로 이렇게 오소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상거래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또 보는 게 최근에 보니까 그 바젤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박 해체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룰이 강화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 사항을 좀 알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그쪽 선박이 분야는 말씀해. 그쪽 분야는 제가 좀 깊이 있게끔요 이렇게 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적인 분야로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네.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직업 자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제가 중개를 하시면서 용선 또 선박 조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용선은 이제 용선 계약할 때 중간에서 용선자와 소유자를 이제 주는 역할인 것 같고 선박은 말씀하신 대로 선박을 이제 팔 때 네. 그 매도인 수인 사이에 이제 개입하는 것 같고 근데 조선도 근조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와 조선소 사이에 그게 그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 경우가 많나요? 네, 있고요. 처음에 그래요? 네, 신조 조선 그 어떤 그 거기에 이제 중개업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실은 제가 이제 처음 할 때 2006년도에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신조 업무 브로킹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반을 다졌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대형 조선소와 그다음에 큰 해운회사는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선주와 조선사와 또 친밀해지고 알게 되면은 실은 이제 중개업자를 스킵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선주 입장이나 조선소 입장에서도 자기 이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꼭 그냥 익스클루시브로 끼워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조에는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두 분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박 중개인이 우리나라에 200명, 300명 정도 있다고 그러셨고 아마 매출이 아까 전 세계적으로 아까 1조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뭐 해운이나 조선이 비중이 한 5%는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은 중개도 한 5%는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못한지 더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많이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매출에 비해서요, 한국의 그 어떤 포션은 많이 적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든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조선소는 날로 커 나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중개인을 붙이는 경우는 주로 선주 쪽에서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유럽 브로커들이 거의 인볼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해운업이 활성화되면은 아마 이제 그럴 때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브로커들을 많이 쓰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해운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특히 있던 선박도 지금 많이 매각을 해버리고 또 하나는 선박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금융이나 이런 시스템 여러 가지로 해갖고 지금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특히 이제 S&P나 뭐 이런 쪽의 브로커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현재.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그러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캔 그 대표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은 제가 사정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 야, 오늘 그랑브루 소개 제대로 옵니다. 우리 김영 대표님, 또 목소리도 좋은데다가 또 인물도 잘생겼지. 하여튼 오늘 뭐 완전 대박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튼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솔직하게. 근데 요즘 그 러시아산 그 원유들이 네덜란드라든가 또는 두바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국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생션에 걸려갖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실은 러시아산 원유는 그 전에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블라디보스톡 통해 가지고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를 거기 이제 포트가 저기 큰 배가 못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는 한국에 와가지고 STS를 해서 거기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그게 전부 다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정유사에서도 실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고 그랬지만 거의 지금 전면적으로 좀 수입이 지금 금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반 가격 뭐 이하로 해서 저기요. 네. 이게 이제 참고로 오일 제가 실은요 이제 HMM에 한 4년 반 있었고 제가 이제 GS 칼텍스라는 데서 한 20년 일에 오일 트레이딩 그쪽하고 이제 용선 업무 이런 거 많이 해서 좀 이쪽 분야를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시장 가격보다도 싸다라고 기름값을 누가 내고 오겠다 그러면 그건 거의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러시아 그다음에 저기 웨스트 아프리카, 중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심지어는 이제 상당히 커넥션이 좋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싸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강명호 선장님하고 이재근 그 사장님도 우리가 그 S&P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재근 사장님 들어 계신 것 같은데 이재근 사장님하고 강명호 선장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박상무님 그리고 지사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 오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잘 들을 수 없는 오일 마켓에 대한 전망이나 미래 예측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고요. 중간에 조금 선박 브로커 또 해운 브로커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짧지 않나 했는데 뒤에 보여주는 동영상이 너무 소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 방에서도 S&P 또 이런 카고 브로커를 하고 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중에서 S&P 선박 브로커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카고 브로킹 이제 해운 오일 카고 브로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카고 브로킹 하신다면 주 고객은 어떻게 되는지, 그 한국 브로커들의 위상이나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젊은이들이 브로커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받는 초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일 관련해서 지금 크게 패러다임을 보면 이제까지는 친환경 에너지라 해가지고 유럽을 위시해서 미국 국가들의 주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흐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존의 에너지로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이것은 크게 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대영 사장님께서는 전에 오일 브로킹도 길게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이게 오일 마켓이 에너지로서의 화석 연료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오일 마켓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뭐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제가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딱 질문해 주셨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이슈화되어 있지만은 기름 수요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증가되는 속도가 줄지 않고 평균 한 1.8에서 2.0%는 계속 늘어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가 항상 있고 그다음 모든 그 예측 자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러죠. 기름은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 고갈될 거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채굴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계속 그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날은 기름 고갈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50년 후, 50년 후, 50년 후로 계속 그런 모양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로 이제 S&P 쪽으로 많이 관심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카고 브로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현직에 있을 때도 원유 도입, 즉 국내 이제 카고 기름만 보면은요, 국내에 있는 그 원유가 지금 지금 뭐 거의 전량이 외국에 수입하지 않습니까? 수입하는데 그거를 선박으로 다 수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한 것들이 주로 이제 중개인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 잠깐 이야기해 주는데 화물에 있어서는 중개권의 지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주입니다. 화주. 즉 원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정유사가 그 브로커를 지정하게끔 하는 몽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켓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유가 들어오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소비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요? 그럼 현재 이제 리파이닝에 이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50% 이상은 다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약 그 5만 톤짜리 MR급으로 나가는 선박이 지금 하루에 뭐 한 두 개 내지 세 척 정도가 다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석유화학 원료하고 그 다음에 케미칼 종류가 즉 정육 공장에서 이제 정제를 하면은 이제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단에 나가고 또 거기서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윤활유 그 원료인 것들을 우리 윤활유 기유 또 누구 베이스 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에서는 국내에 있는 4개 정유사가 전 세계 그 서플라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정유사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정유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 하나는 석유화학에서 벌어들이는 거, 하나는 윤활유 기유였는데요. 윤활유 기유가 규모에 비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아주 좋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뭐 인도, 유럽, 미국까지 다 지금 수출이 되기 때문에 즉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선박으로 수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조금 이제 아까 우리 이슈도 잠깐 던졌는데 저는 이 분야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동영상 만든 것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늘 어떻게 이슈가 조금 그냥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틀어드리면 어떻겠냐 해서 오늘 틀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언론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래갖고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박 승선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해운업에 했던 분 또는 아니면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분, 해운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또는 여기에 대한 그 해운 쪽 일을 안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관심 있다 해가지고 본인이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같이 여기서 들어와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브로커에도 지금 한국에 있는 아까 그 성출 선언이 나가듯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간이 직장에서 지나면은 그 뭐라면 인플로이빌리티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인플로이빌리티나 모든 역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이 원한다면 다 가능하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70세 넘는 그런 브로커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특히 학교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쪽 분야에 많이 관심 갖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근 대표님 계세요? 예, 저기 예, 이재근입니다. 말씀- 네, 말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대영 대표님. 네, 네, 저기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제주도 내려와가지고요. 네. 오후에 우리 동기생들이랑 술 어. 한잔 하고 지금 좀 이렇게 상태가 좋네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그 S&P 개관에 대해서는 정말 멋지게 잘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다음에 대표님께서 하신 그 개관보다는 나중에 저희 그리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S&P 하면서 만난 분들, 선주들, 하주들 아니면 셀러, 바이어 이쪽에 좀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좀 재밌는 강의를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저 예, 하나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어떤 해운회사나 또 정유회사나 또 브로킹 제 비즈니스를 한 16년째 해오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한테 이거에 대한 난리지하고요. 스킬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좀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해운업이 조선 해운 이런 여러 분야도 있지만은 어떤 해운 중개 같은 그런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많이 나와서 협력해서 진짜 우리나라 해운업을 조선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학교 상무나 저한테도 하시라도 연락 주시면은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서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탱커 시황 관련해 가지고 사실 듣기 어려운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또 전쟁과 관련해서 동향 참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브로킹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이 모임에서 우리 오늘 92강째인데 처음으로 또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발표하신 것보다도 좀 더 브로킹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셔가지고 우리 다음에 책 낼 때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재근 대표님도 이제 네, 좋네요. 브로킹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브로킹 관련해 가지고 좀 경험 같은 것도 좀 한 챕터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염정호 그 대표님이 카고 브로킹 많이 하시는 분인데 되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외국에 너무 많이 넘어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해운 매출을 잡을 때는 항상 외항 그 해운 선사들의 운임 또는 용선 매출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브로킹 하시는 분들의 매출도 해운 매출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 성급도 뭐 KPI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잡아나가야 해운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브로킹 하면 이게 뭔가 좀 정립이 잘 안 되고 어느 분이 잘 하시는지 그게 희미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 대표님하고 우리 박 상무님께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요. 좀 책자 낼 때 크게 좀 후속 세대에서 도움될 주십사 좀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사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사실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또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것도 우리가 하나의 강의로 잡아가지고 이제 외국 그 선사에 성선하는 회계사들이 가지고 온 이제 지식들 해서 하나의 강의로 잡아서 우리 책자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2강 한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귀한 분들이 3분이 와 계셔가지고 좀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11시 전에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우리가 이순신 그 포럼에 이부경 이사장님하고 김영애 선장님 그 권오익
사장님 세 분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경 그 이사장님 혹시 계시나요? 너무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예. 네, 이부경. 네. 오늘 지대영 사장님 나오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지금 졸립지만은 끝까지 아이고. 지금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운업계에 있지 않으니까 해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새로운 그런 그 분야라서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이 강의가 갈수록 아주 정말 그 품이 있고 또 레벨도 높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런 좋은 장이 되어서 자주 들어와서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대영 사장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난리지를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공감이 되고 또 그 넉넉한 그 마음씨에 진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인사말은 이것으로서 가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또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가 네, 괜찮아가지고요. 네, 한산 생각- 영화 때문에 합니다. 직접 그 한산대첩 축제에 가서 현장에서 그 하는 예, 재현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 우리가 9월 3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저기 김영애 우리 요트 김영애 선장님 처음에 계셨는데 네, 다음에 우리가 김영애 선장님 다 모셔가지고 요트 또 세계 일주하신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고노익 그 사장님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오늘 마무리 하여튼 말씀 뭐 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김태원 일항사님 딱 보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대우조선에서 한 조선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맨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여튼 40년 동안의 배를 신조하면서 저도 기술 영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선주를 많이 만났고 했는데 지금 TK가 C파크 바뀐 걸 지금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TK는 대우조선에서 처음으로 그 세계 최초로 투스트로크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LNG선을 많이 건조했고 그래서 대우조선이 아마 그 세계 최초에서 퓨어 컨섬션을 낮추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밴쿠버라든지 그 글래스고 가서 미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제 또 TK 그 선박을 운행하신다니까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시프로킹 말씀하셨는데 박규 상무님과 그 지대영 사장님. 그래도 저 역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그 탱커선하고 VLCC 하시지만 신원수 부회장님께서 워낙 그 히스토리를 잘 말씀드려가지고 저 역시 뭐 별다른 말씀 없지만 그 대우조선이 전 세계 VLCC는 한 20% 이상, 심지어 25%까지 하는 정도로 VLCC 더블을 되면서는 세계 최초로 잘 만들었고, 저 역시 그 설계하는데 좀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은 저 역시 이제 하면서 그 선주, 그 다음에 또 성급들, 그리고 많은 브로커들, 결국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브로커를 빼고는 잘 이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크락슨이든지 뭐 펀이든지 기타 뭐 한국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이제 그 오늘 주로 주 내용이 탱크선 위주로 하셨는데 실은 보면 지금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 수주된 그 선박을 보면 그 LNG선하고 컨테이너가 94%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이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S&P를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선박이 해야 국내에 또 한국에 보면 기사지 업체들이 다양하게 살아날 수 있는데 너무 편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지댕 사장님한테 질문은 실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EXI하고 CII 되면서 이 신조선뿐만 아니고 현존선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S&P에도 상당히 영향이 가고 저 역시 지금 이제 대우조선을 나와서 LNG 퓨얼도부터 해서 암모니아 수소까지 지금 이제 연료 공급 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보시기에 S&P에서 현존선에 이 EXI하고 CII 어떻게 처리될지 좀 그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KR이나 선주들이 더 많이 할 건데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건 순수한 생각입니다. EXI가 당장 내년 1월 1일이고 이제 CI가 2024년 정도 되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신조 브로킹 하면서요. LNG하고 VLCC 하면서 전부 다 엔진을 LNG하고 방가스 겸용호라는 듀얼 엔진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VLCC만 해도 지금 듀얼로 오다 된 게 지금 국내만 해도 뭐 손에 꼽힌 숫자밖에 없는데 거의 이제 신조도 안 돼 있지만은 지금 선주도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좀 작업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보면 전부 다 듀얼로 하자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면은 이걸 지금 대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조선들은 지금 아무래도 VLCC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하면 1,500, 2,000만 불이 더 추가가 되지만은 그다음에 LNG는 거의 뭐 100%니까요. 거의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선은 보면은 이제 EXI와 CII 쪽으로 보면은 근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10년 이내에 있는 선박들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은 특히 노후선들에 있어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최후 보류는 결국 선속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스크랩 쪽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신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거의 실행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저도 이 맡겨져 있으면 2번의 큰 경험을 했는데 아까 그 더블홀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도 전부 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싱글홀이 다 없어지면 원유 수송이 안 된다 그랬지만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썰파 문제를 이슈화를 제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선박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노썰파에 대한 방가시를 정유사에서 공급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런 데 리뷰가 네파트가 됐는데 지금 완전히 넘어갔고 오히려 이제 노썰파하고 하이썰파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보면 차이가요. 전에 스타트 할 때는 100불 얼마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180불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환경 위주의 모든 선박 구조나 설비 쪽으로 다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훨씬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결국은 운임에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같이 이제 해운업도 살아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인천해사고등학교 현진섭 학생 지금도 계시나요? 현진섭. 현진섭 학생. 예, 반가워요. 지난번에도 우리 하시는데 오늘 그 김태원 일항사님 강의 들으셨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해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항해과 현진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다의 모임에서 3번째 발표인데 또 다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또 공유해 주시는 김상환 교장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글로벌 선사 C피크에서 승선하고 계신 그 김태현 일항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정말 글로벌 선사의 장단점이랑 그리고 다문화 문화 그리고 취업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저도 이제 3학년으로서 선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몇 없는 글로벌 선사 취업을 도전하고 또 승선하고 계신 일항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너무 응원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김인혁 교수님 다시 만나게 돼서 네, 오늘 여전히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1시가 넘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김태원 학생 이제 1학년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뭐 30살, 31살이고 현진수 학생은 6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우리 후배들이 정말 진취적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그 2주 뒤는 공고했던 바와 같이 제가 우리 김연빈 또 대표님하고 같이 좀 노력할 텐데 2주 뒤, 9월 3일 날은 뭐 고려대학이나 또는 뭐 선주협회 등등 아마 고려대학에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한 좀 더 일찍 한 4시나 뭐 4시 반 경부터 모여가지고 출판 기념회 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라인을 좀 병행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내일쯤에 다시 한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김석훈 또 해양수부 과장께서 관심 가지고 좋은 질문해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모 수고했습니다.